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벌어졌다. 근무 3년 차인 간호사 제이는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여했다. 기상이변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생긴 착오였다. 다행히 금방 발견한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병원 관리부서는 즉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나섰다. 먼저 간호사실 컴퓨터에서 가장 최근의 병력을 확인한 뒤 제이가 담당한 구역의 환자가 30%나 증가했는데도 간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윽고 인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제이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면서 피로가 쌓인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뒤이어 병원 HR 부서는 질의를 통해 제이에게 갓 2살 된 아이가 있는데 최근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해 밤마다 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이는 집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셈이다. 조사 원인은 제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병원의 상담 심리 전문가도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책임, 책임 추궁은 제약회사에까지 미쳤다. 조사해보니 자주 처방되는 약품 몇 종의 모양과 색깔이 매우 비슷했던 것이다. 경력 있는 의료인이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에 병원은 제약회사의 간호사가 약품을 혼동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약품의 포장 혹은 형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병원의 상담 심리 전문가가 제이를 찾아가 환자 배상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 말라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제이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10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그 후로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제이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충분히 쉴 수 있었다. 또한 병원은 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제이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제공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병원 책임자는 가장 먼저 제이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요새 환자들 무섭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매일 소송 위협이에요. 지금 당신이 병원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선 긴급회의를 열고 환자와 간호사실, 병원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제이를 감봉 처분한 뒤 그녀가 모두의 질책을 받도록 온 병원에 알리지 않았을까? 그만하면 다행이다. 더 심하면 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제이의 실명이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내용으로 대서특필 될지도 모른다. 충격. 바쁘면 실수해도 괜찮은 것인가? 집도이가 바쁘면 엉뚱한 환자를 수술해도 될까? 마취이가 바쁘면 마취약 용량을 잘못 계산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게 따지면 교수가 바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택시기사가 바쁘다며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다 줘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심지어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하다는 식의 신문기사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간호사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보이는 문제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의 맥락을 주관적, 능동적으로 짚어낼 수가 없다. 착한 사람은 대개 자신을 질책하는 습관이 있다. 모든 일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반성과 자책이 필요 없다. 당신이 스스로 비하하는 탓에 오히려 상황이 비극에 빠지곤 한다. 당신은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에 따라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좋아해 준다면 당신은 진실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단면밖에 봐주지 않는다면 그 단면에 집착하며 살게 된다. 어찌해도 남이 자신을 봐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급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자신을 봐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 사회와 가정은 언제나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며 남의 바람을 먼저 채워줘야 비로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바가 좌절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심지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확신을 주입한다. 네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이유는 상대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니 상처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라고 재촉했다. 모든 것이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라는 점을 거듭 각인시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회 특유의 상명하달과 인맥에 의존하는 관계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의존할 수 있는 관계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자원 분배 권한과 더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에게 더 많이 보일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특색 있는 자기 반성 문화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자아 성찰, 자기 내면 탐구라는 기치 아래 자의식을 소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외부 세계와 마찰이 생기면 전부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나 자신을 추궁하는 일이 당연해졌다. 자신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자기 내면이 아닌 바깥을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많은 이가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자의식을 없애는 일까지 불사한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대만의 전 문화부 장관이자 작가인 룽잉타이의 말이 마음을 울린다. 우리는 목숨 걸고 100m를 성공적으로 주파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달리다 넘어졌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를 때 어떻게 상처를 씻고 싸매야 하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어떤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도 철저히 나동그라졌을 때 어떻게 피범벅인 상처를 치료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도 배우지 못했다. 우리 중 누구도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걸어 모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상하관계, 이상한 부부관계, 이상한 의사와 환자관계, 그 밖의 모든 이상하고 불편한 인간관계는 전부 이런 동료의식이라는 거센 흐름의 산물이다. 나 자신이 아닌 바깥을 보도록 강요하는데 무슨 수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는가? 인간관계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전부 내 잘못이라는데 무슨 수로 좌절하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적어도 당신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나의 내면을 편안히 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외부 세계를 기쁘게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내면 관찰은 나의 불완전함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다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를 인지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그 탓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사로잡혀서 대다수 사람이 그러하듯 스스로 상처 입히기 쉬운 심리적 반응 패턴, 행동 논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내면 관찰이다. 진정한 자기 내면 관찰이란 자신이 관계에서 느꼈던 갈망과 억압을 깨닫고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배우의 본질을 명확히 발견하는 것이다. 윗사람과 주변에 맞춰야 한다는 환경의 압박 때문에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자기 속에 갇혔고 소위 주류적 문화 때문에 자기 속에 갇혔다. 자기 내면 관찰법 중 상당수는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한다고 우리를 몰아붙인다. 또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해 화내고 원망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가르친다. 마치 희노애락을 느끼면 안 된다는 듯이 우리에게는 자아의 존재를 느낄 자격이 없다는 듯이 몰고 간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게 살지 말라는 식이다. 이는 생명의 본질적 욕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지극히 무례한 처사다. 만약 기쁨과 슬픔, 분노와 쾌락, 사랑과 증오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살아있는 이상 살아있음에 충실한 것만이 삶의 질곡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이의 인격을 다시 만들어서 내면적으로 완벽한 평정과 통달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신묘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 경력이 기구한 사람일 것이다. 게다가 누군가 수련을 통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진실은 알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정말 초월했는지 아니면 무력하게 순응하고 포기했는지 그 사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결국 우리는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셈이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진정한 자기 성찰이란 무엇일까? 현재의 나 자신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 나를 올가매고 있는 촘촘한 격자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아프며 어떻게 해야 풀려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명상 클래스 한 번만 들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맹신하거나 이름만 거창한 얼치기 전문가를 찾아가 되지도 않은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정돈하고 인식 논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상처받은 후 내 인생의 악플로로 변해 인생 뭐 있어, 다 허무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나라는 본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다. 또 직장 내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부부 관계든 모두 관계 속의 고통과 기쁨은 모두 당신의 상처를 비춰 보여준다. 그렇다. 기쁨조차 당신이 이 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자신과 외부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일방적으로 세상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스스로 들여다보라. 자신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관심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도 마라. 나만큼 나 자신을 겪어본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면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착해야 하지만 늘 상처를 입을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선한 마음을 지키되 나의 선함이 다른 이가 나를 함부로 짓밟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자신은 적어도 강가에 안전히 서 있어야 한다. 진정한 선량함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적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혓바닥 위에서 놀아나지 마라.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큰 학대를 받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잘 대해줄 자격이 있으며 타인의 선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착한 사람은 대개 자신을 질책하는 습관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전부 내 잘못이라는데 무슨 수로 좌절하지 않겠는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도 마라. 당신이 어떻게 비춰주고 싶은지에 따라 스스로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 혼자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는다. 아가씨 피부가 너무 건조하네요. 공짜로 수분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실래요? 몇 분이면 돼요. 고객님 무료로 피부 타입 체크 받아보세요. 잠깐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가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이런 요구를 거절할 배짱이 부족한 여성들은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만다. 그리고 마사지 팩을 붙이고 있는 동안 판촉 사원에게 자기 피부의 결점을 지적받으며 온갖 미용법과 화장품을 추천받는다. 그렇게 상대의 열성적인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눈앞에 들이미는 화장품을 전부 거절하기가 어쩐지 미안하게 느껴진다. 결국 그녀들은 필요하지 않은 화장품을 쇼핑백 하나 가득 사들고 나오기 마련이다. 심한 경우 고가의 피부관리 코스를 결제하고 나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겨우 몇 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홍보당하느라 잔뜩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식당을 찾아가 자리에 앉는 순간 문득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기분은 찝찝하지만 어쨌든 먹어야겠으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주문이 끝나자마자 종업원이 친절한 태도로 오늘의 스페셜 요리를 추천한다. 이미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켰지만 종업원의 강력하고 열정적인 추천에 또다시 거절하기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마침내 요리 하나를 더 주문하고 만다. 그 결과는 더부룩할 만큼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테이블 위에 다 먹지 못한 음식을 바라본다. 옆에 놓인 무거운 쇼핑백을 들어 올리며 그녀는 우울해진다. 왜 기쁘기는커녕 사기당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녀들은 스스로 탓한다. 난 정말 바보 같아. 어쩜 그렇게 멍청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 만약 화장품 판매원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라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위로하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노련한 판매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대개는 홀리기라도 한 듯 그들이 정밀하게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일쑤다. 팔겠다고 작정하고 접근한 사람에게 조금씩 세뇌되다 보면 소비 심리를 억누르기가 힘들다. 물론 이런 수법에 걸려들어서 돈 좀 썼다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대개는 타인이 선의를 베풀면 그 선한 마음을 짓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억누를 줄 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상대에게 그 이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양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또 양심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누구나 불완전한 면이 있으며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기도 한다. 의외의 일이 벌어지면 긴장하고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난다. 사랑을 잃으면 사랑을 잃으면 절망하고 괴롭힘 당하면 원망이 생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성은 바꾸기도 힘들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다스리기 어려운 마당에 타인의 양심과 선의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이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똑같이 선의로 보답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착한 사람들은 평소 선하고 온화한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러다 보니 나쁜 마음을 먹고 이용하라는 사람이 쉽게 꼬인다. 이들은 특히 감정적 협박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데 착한 사람은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감정적 협박에 넘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기도 한다. 심리학의 문전걸치기 기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시의 어느 주택가, 한 청년이 아침부터 집마다 돌아다니며 벨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들에게 청년은 자신을 지역사회 안전운전 공익활동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물건을 팔지도 다른 홍보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잔디가 깔린 앞마당에 안전운전이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판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푸른 잔디밭을 절반 넘게 가릴 만큼 크고 흉한 표지판이었다. 청년이 방문한 집은 총 100곳이었다. 과반수가 넘는 65%의 주민이 청년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허락한 주민도 35%에 달했다. 그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 보기 싫은 표지판을 세우는 일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한 달 전에도 교통안전주민위원회의 자원봉사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똑같은 요청을 했었다. 다만 그때는 표지판이 8제곱미터 정도로 작았고 안전운전이라는 글씨도 예쁜 폰트로 정갈하게 쓰여 있었다. 당시에는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동의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앞서 작은 표지판을 세우는 데 동의했던 주민 중 55%가 큰 표지판을 세우는 일에 찬성한 반면 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주민 중에서 찬성한 비율은 겨우 17%에 불과했다. 처음에 사소한 부탁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쉽게 들어준다. 그리고 남을 잘 돕는 사람, 혹은 잘 베푸는 사람이 된 기분에 뿌듯해한다. 한번 이런 기분을 느끼면 다음에 또 부탁을 받을 때 기꺼이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문전걸치기 기법이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부탁을 하고 상대가 이에 응하면 조금씩 더 큰 부탁을 해서 마침내 목표한 바를 이루는 방법으로 실제 마케팅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이며 확실한 효과를 자랑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미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한 뒤 끌어들이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문전걸치기 효과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실제로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사소한 부탁을 몇 번 들어주다가 결국 코 깨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인지체계에는 연속성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으며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대개는 자신을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한다.
남의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기 미안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무의식 중에 스스로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환상이 충족되고 더욱 강해진다. 결과적으로 다음번에 상대가 더 큰 부탁을 하면 이런 환상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면서 거절하기가 더욱 미안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문전걸치기 기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맑은 머리를 유지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거절해야 할 일은 확실히 거절한다. 심리학적으로 미안함이란 매우 애매하며 남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감정이다. 미안함에 사로잡히면 결국 수동적 선택을 하고 손해를 입기 쉽다. 2. 어리석음의 일관성에 빠지지 않는다. 사람은 외면적 결정과 행동에 자신의 내면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압박을 느끼는데 이를 가리켜 인지 일관성이라고 한다. 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적응성 높고 존중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반면 앞뒤가 다른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러우며 권할 만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관성의 원칙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3.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한다. 마지노선이란 최소한의 조건 혹은 한계를 의미한다. 일할 때는 반드시 마지노선이 있어야 하며 이 선을 넘는 요구는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콧개어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결국은 나 자신만 손해볼 뿐이다. 4. 쉽게 약속하지 말고 심사숙고한 뒤에 행동한다.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뒤에 행동에 옮기며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특히 근본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약속하면 안 된다. 왜 다들 남을 이해하라고만 할까? 남이 나를 먼저 이해해주면 안 되나? 내 상처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축하고 타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